자, 27페이지 보면 자, 밀집적 기억을 강조하는 교사의 진수들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예. 자, 7번 문제인데요. 자, 역사교육의 내용을 성정하는 원리에서 중요성의 원리가 있다. 자, 아까 지금 언급했죠. 그래서 목적, 목표 다음에 중요성의 원리에 따라서 내용 성정을 하게 되고, 그때 중요성 원리가 본질적 중요성, 도구적 중요성, 과거의 가치, 현재 가치 이렇게 이제 돼 있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도구적 중요성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은 본질적 중요성이 뭐죠? 본질적 중요성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본질적 중요성이 뭐죠? 사실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은 자유와 평등의 의미가 있다는 본질적인 중요성에 속하겠죠. 자, 도구적 중요성은 뭘까요? 그 사고 자체가 후대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 그런 거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후대 근대사회에 어떤 발전에 영향을 끼쳤는가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의 가치와 과거의 가치가 있는데, 자, 현재의 가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아까 전에 현재주의와 연결시켜가지고 현재 중요한 것에 입각해서 역사적 사실을 선택을 해서 서술하는 게 좋다. 네. 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목적에 따라 사실을 취합하게 되고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역사 왜곡 형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과거의 가치라는 것은 현재는 상관없고 과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뽑아서 그 과거가 어떻게 살았는가, 과거인데 그냥 과거에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거죠. 그래서 문헌사학적인 어떤 입장에서 이제 한 건데, 자, 이런 것도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예. 이 과거의 사실이 현재 어떤 의미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는지,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물어보는 도구적 중요성인데, 자, 이거는 도구적 중요성에서 이제 찾을 때, 여러분 핵심적으로 볼 게 뭐냐면,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그것만 찾으면 돼요. 예. 다 쉽죠? 영향자가 들어가는 게 뭘까요? 기억 보세요. 자, 아시아 여러 나라의 근대 국가 건설 과정에서 영향을 보여줄 수 있다. 도구적 중요성이죠. 그 다음에 베트남의 민족주의 운동에 영향을 줬다. 자, 이것도 도구적 중요성이죠. 참고로 파포초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좀 약간 여러분들 기타사 전공할 때, 공부할 때 좀 공부를 받으셔야 되는데, 자, 파포초우는 그 베트남 근대화 운동에 큰 기여를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했던 운동 중에 뭐냐면 동요운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동요운동. 자, 동쪽으로 유학 가자는 거야. 어디 갈까요? 동쪽은 동경이죠. 그래서 일본에 유학 가자는 운동이 동요운동이에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제일 발달된 지식이 일어났네. 자, 아시아에서 제일 발달된 그 일본으로 그 당시 유학을 가서 근대학을 수용하자 이런 운동들을 펼쳤는데, 이 동요운동과 함께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던 운동이 하나 있죠? 근황 운동 있죠? 2005년도에 나온 기출문제. 예, 근황 운동하고 관련된 인물이에요. 그래서 베트남 근대사에서 파포초우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 사람을 정리해 주세요. 교과서에도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아시아 민족운동이 당시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저항정신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는 주제로 구성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건 저항정신이 나왔을 때 본질적인 측면이죠. 본질적 중요성 이렇게 나오고, 자, 니을 보면 아시아 민중들의 삶을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보여줄 수 있는 도록 구성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완전 영향이 나왔으니까, 뭐뭐에 영향을 줬으니까 도구적 중요성.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예요. 이거는요. 그냥 갖다 주는 문제로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볼게요. 8번. 자, 8번은 이제 한번 사료가 나와 있는데요. 자, 한번 사료를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요령 알려드릴게요. 저도 한문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대충 보면 해석을 하는데, 저도 한글 세대이기 때문에 한문 시간에만 배웠어요. 어떤지 암기용으로 그냥 달달 외우고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도 거의 마찬가지고, 특별하게 한문에 관심 있지 않은 이상은 잘 모르실 건데, 주관식은 한문 사료 나오면 뭐냐면 금방 당했죠. 뭐 내용을 모르니까. 근데 객관식은 다행히도 예문만 좀 찾아보면 금방 앞에 있는 문제를 유출할 수 있어요. 내용만 알면.
그래서 굳이 한문사를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한문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 나중에 뒷문제들은 굳이 한문사료는 알 필요 없어요. 제가 근데 이건 한문사료보다는 내용을 알아 풀 수 있는 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문사료는 원칙대로 공부해 주시는 것도 좋겠지만 그 시간이 안 되시는 분은 제 생각에는 그냥 EBS 수능 강의 나오죠. 한문 정도의 수준하고 중요한 사료들을 한글 사료와 함께 한문 해석 부분을 한문 원사료하고 한글 사료를 대조해서 보세요. 예, 대조해서. 그래서 그 삼국사기 원본 내용 있죠? 그 원본 내용하고 찾아보고 대조해서 보면 눈에 발라두면 그 정도는 금방 풀 수 있고 그 조선왕조실록이나 되게 어려운 사료가 나오면 어떡하냐? 그건 이제 틀리면 되는 거죠. 그 조선왕조실록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웬만한 한문 실력을 갖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 한문에 대해서 거의 3, 4년, 5년 동안 공부를 하지 않고 있으면 그거 제대로 푸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고려사 같은 경우에는 좀 쉽거든요, 문장이요. 근데 조선왕조 실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면 조선왕조 그 서술한 사관들이 몇 년을 공부했냐면 한 번만 해도 30년 동안 공부했어요. 이 사람들이 과거시험 보느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특별한 학자 아니고서는 그거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학자 아니고서는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요령 있게 공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면 그 일단 기억에 들어가는 것은 동국 이사국지에 나오는 이제 삼정 예문, 삼정 고급 예문에 관련된 거죠. 자, 삼정 고급 예문은 언제 만들었죠? 이게 12세기 때 고려 인종 때 최운이 왕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삼정 고급 예문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삼정 고급 예문 이런 자체가 고급이라는 것은 예전에와 지금의 예를 다 수록을 해갖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의 예법과 그래서 지금의 예법을 다 수록해갖고 편집을 해갖고 만들었다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예법 외에도 중국의 예법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뭐에 따라서 오대에 입각해서 만들었어. 오대. 자, 오대라는 건 뭐죠? 오대라는 것은 빌내, 길내, 흉내, 군내 이런 것들을 말하죠. 길, 그 다음에 무슨 흉내라는 건 제사 예법이에요. 국내, 그 다음에 빈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이름이 까먹었어. 네. 하여튼 이게 5대로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자, 이 5대라는 거는 그 일반 성인이 했던 예법이 아니에요. 누구 예법이죠? 왕실이 했던 예법이에요. 왕실. 네, 왕실. 그래서 왕실이 만든 예법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던 건데, 근데 이게 그 삼정 고구려의 왜 또 역사의 특징이 또 뭐냐면, 이것은 그 뭘로 만들었죠? 최초로 금속활자로 만들었죠. 네, 금속활자로. 예. 그렇지만 지금은 삼정 고구려 예문이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없고, 최초의 금속활자가 집지신체 요절로 돼 있죠. 근데 이제 현존하는 건 없지만 기록상 최초 금속활자를 만든 것이 이 삼정 고급 예문이에요. 자, 이 삼정 고급 예문은 지금 없지만 고려사하고 조선 왕조 실록에 그 부분이 일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 이제 유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삼정 예문이 그 당시 이제 원나라 침입 때문에 그 원나라 침입에 의해서 이제 없어지게 되죠. 둘 다 없어지니까 이 삼정 고급 예문을 예전에 그 동국 이사국지에 썼던 그 당시 이제 이규보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다가 집에 가지고 한 부가 더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다시 내놓으면서 다시 인쇄를 했어요. 최후 정권 때. 그래서 최씨 정권 때 강화도 피난하면서 이제 인쇄를 했는데, 그 발간 경위를 자신의 동국 이사국지라는 그 문집이 있거든요. 거기에 적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발간을 다시 했다. 그래서 이때 금속활자를 찍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럼 왜 굳이 없어진 삼정 고급 예문을 발간을 했을까요? 그 배경을 보면 그 다음에 몽고의 침입으로 해서 정통문화가 파괴됐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정통문화를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정경을 종판하고 그 다음에 12도 사학을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려 총자 같은 걸 만들고 등등이 있는데,
이 정통 문화 프로그램에 입각해가지고 그 당시 만들어졌던 것이 다시 복원됐던 것이 상정고급 예문이에요. 자, 그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최후가 이 책을 다시 금속발전 인쇄했다. 맞죠? 두 번째는 현존하는 우리나라 역사서 중에 가장 오래되었다. 자, 우리나라 역사서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은 뭘까요? 삼국사기죠? 삼국사기. 물론 그 전에 건칠부의 국사라든지 서기라든지 뭐 신집, 유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죠. 고려시대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갖고 삼국사기가 현존하는 제일 오래된 역사책이에요. 그래서 삼국사기는 엄밀히 말하면 2차 사료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학계에서 거의 1차 사료의 칭을 받고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1차 사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거 틀렸어요. 이게 지금 기획에 관련된 설명이니까. 예. 성경 고급 예문가 틀린 거죠. 예제를 밝히기 위해 호행록이라는 책을 참고했다. 호행록이라는 책은 충무왕 2년 때 건준이 만들었다가 나중에 조선 초기 때 간행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삼정 고급 예문보다는 앞이에요, 뒤에요? 뒤죠. 그러니까 참고했다는 것은 틀린 거죠. 그래서 예전에 중국의 예법관, 주례적인 어떤 내용들과 정통적으로 내려왔던 예법을 근거해서 만든 것이 그 삼정 고급 예문이죠. 자, 이규보가 중국과의 외교사의 실패를 모함 편찬했다. 자, 이건 관련이 없는 내용이에요. 예법과 관련된 거고, 주로 이제 이규보에서 이제 유명한 책을 참고로 하면 동명왕평이라든지 국성생정, 그 다음에 청강사지 현무전이라든지 백운거사전 등등이 있군요. 그 뒤편에 있어요. 자, 이걸 묶어서 만든 책 문집 이름이 동국이삼국집이라는 책이죠. 예, 그래서 동명왕평이라고 나온 것도 있고 동국이삼국집이라고 나온 것도 있는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 같은 문집에 하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백성들의 성리학적 생활 관습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편찬했다. 자, 이거 틀렸죠? 일단은 왜 틀렸을까요? 이 무신정권 시기에 성리학이 왔어요, 안 왔어요? 물론 전파됐던 의견도 있지만 원나라 간섭기죠. 그러니까 틀렸고, 그다음 백성들의 성리학적인 생활 관습을 정착하게 편찬한 것은 뭐냐면 나중에 이제 조선시대 때 그 상강 행실도라든지 그다음 주자사례 같은 것들이죠. 네,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일반 서민들이 하는 예법들을 정리한 거고, 삼종 고급 예문은 뭐냐면 성리학적인 생활, 그러니까 삼종 고급 예문 왕실 예법이에요. 왕실 예법. 그 다음에 참고로 이 조선시대 때 왕실 예법과 관련된 책이 뭘까요? 국조오대이 들어보셨어요? 국조오대이? 네, 국조오대이도 길내, 홍내, 군내, 빈내 등등을 정리한 거죠. 오대를 정리했다는 것은 왕실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쭉 넘어가서 9페이지 볼게요. 9번. 32번을 보세요. 32페이지 보세요. 자, 9번을 보면 다음 설명에서 교사가 의도하고 있는 수업 목표와 수업 방법을 적절하게 제시한 것은, 자, 이거 문제 지문을 정확히 의도를 잘 인식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밑에 이제 강해군이 중립정책을 나왔는데, 강하고 달리 이제 이조 반정 후에는 친명 배금 정책을 취했죠. 그렇기 때문에 정묘관인지 양묘관 병자호란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예문은 일종의 수업 소재죠. 수업 소재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뭐 계란이나 이런 것들 사오잖아요. 파 같은 거를. 이와 마찬가지로 수업을 할 때 수업 소재가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계란이나 파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 때 똑같이 만들지 않죠. 모든 사람이. 자기가 어떤 식으로 어떤 목적에서 만들 것이다. 그냥 내가 간단히 먹을 거다. 아니면 손님 전대로 만들 것이다. 등등 있겠죠. 그럼 나름대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목적이 있죠.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조리법을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만들죠. 예, 마찬가지로 수업 소재가 있으면 수업 소재에 그대로 다 똑같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교사가 나한테 자신의 수업 목표가 있죠. 수업 목표는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 인식이 개입될 수밖에 없죠. 그 안에 뭐 역사를 바라보는 교사 인식이나 교육관, 그 다음에 학생들의 수준과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 사회적 요구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역사 인식을 형성하고 이것이 수업 목표에 결정이 돼요. 그러면 수업 목표가 결정되면 수업 방법이 그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예를 들어 어떤 교사가
나는 역사를 객관적인 역사 인식이 되게 중요하다. 사실 파악이 중요하고 어떤 분석력이나 탐구력을 향상시켜야겠다. 자, 그러면 역사 목표도 그렇게밖에 정하실 수 없는 거고, 그럼 수업 방법 통해서 할 때 감정이입이나 역할극을 하겠어요, 안 했어요? 역할극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안 하겠죠? 역할극이라는 것은 내면을 강조하잖아. 그럼 뭘 하겠죠, 주로? 탐구학습, 그러니까 사료학습 이런 것들 하겠죠. 그 어떤 교사는 난 중요한 거는 역사에서 배울 것은 뭐냐면 인간의 어떤 내면이다. 그래서 인간의 여러 가지 내면들을 감정들을 애들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자, 이렇게 이제 수업 목표를 정한 교사는 당연히 수업 방법은 어떻게 되겠어요? 감정이입을 강조하는 역할극이나 시뮬레이션이나 등등을 이제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수업 목표는 수업 방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수업 목표는 교사의 역사적 어떤 인식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똑같은 수업 소재를 다루고 있더라도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수업 목표에 따라서 수업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걸 이제 인식을 깔고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럼 같이 보죠. 자, 수업 목표가 이렇게 적었어요. 어떤 교사가 이 소재를 보고 후금의 침입 원인은 조선의 대외 정책과 관련지어 파악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후금의 침입 원인이죠. 원인이라는 것은 인과관계를 밝히겠다는 거예요. 역사적 인과관계를. 자, 역사적 인과관계를 밝히려고 했던 교사는 당연히 뭘 조사할 수밖에 없을까요? 인과를 정확히 밝히려면 사료를 수집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그러니까 사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사건학습이라든지 그다음 사료를 분석하는 탐구학습 이런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겠죠. 그래서 당시 사료 상황을 보여주는 사료를 분석하여 발표할 수 있는 수업을 전개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사 해볼게요. 자, 두 번째 교사는 강해군이 중립 외교정책을 추진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그 구조는 어딜까요? 단어는 이유죠. 자, 이유라는 것은 사건의 행위자의 이유를 밝히는 거죠. 자, 이유는 목적, 상황, 수단의 선택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이유를 밝히는 설명 방법으로 수업 모델로서 인물학습이 있고, 그리고 행위결정 분석 모형으로서 뭐가 있을까요? 네? 드레이의 합리적 선택 이론이죠. 합리적 이론 아시죠? 그래서 드레이의 이론을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행위결정 분석 모형 같은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수업 모형으로 인물학습하고 드레이의 이론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죠. 그래서 목적, 상황, 수단. 목적 임진한 이후에 그 당시 PPAG 전후 북부에서 상황 명청 정책의 혼란을 국제적으로 파악해서 강해군은 수단으로서 중립적인 어떤 정책을 유지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물학습이나 아니면 행위결정 분석 모형과 관련된 거 드레이 이론과 관련돼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을 보죠. 자, 서인이 일으킨 인조반전의 가정을 알 수 있다. 자, 이 가정이라는 것은 어떤 거와 관련된 거죠? 총괄학습과 관련된 거죠? 총괄학습하고 사건학습. 네, 총괄학습 원인을 제시한 게 아니죠. 그러면 총괄학습과 사건학습 관련된 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야기 자료를 제공해서 극화 수업에 전개한다. 자, 이거는 틀렸죠? 극화 수업은 어디죠? 역할극이죠? 인간의 외면이에요? 내면이에요? 네? 인간의 내면이죠? 물론 총괄학습도 인간의 내면을 보고 있지만 저 사건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가정을 더 중요시 여기에서 보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뭐냐면 극화 수업으로서는 맞지가 않죠. 예, 그래서 주로 이제 감정이입이나 이런 걸 할 때나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나를 보면 강해군과 서인의 외교 정책을 평가할 수 있다. 자, 평가라는 것은 토론을 해야지 알 수 있는 거죠. 강해군 정책이 옳으냐, 서인의 외교 정책이 옳으냐, 각자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두 개의 관점을 대입했을 때 뭐냐면 하는 방법으로서 제일 중요한 방법이 어떤 걸까요? 토론학습 방법이죠. 토론학습 방법. 자, 그런데 여기 역사의 개념을 인식시키는 수업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주로 이제 역사의 개념을 인식시키는 방법으로서 접하는 것은 설명식 수업이라든지 개념학습이라든지 비교학습이라든지 문답학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평가 같은 어떤 주관적인 어떤 관점이 다른 것을 정확하게 알려면 토론학습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목표에 따라서 어떤 수업 방법이 필요한가 이걸 좀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예. 예전에도 09년 기출문제도 그와 관련된 문제가 그대로 나왔죠.
예, 그래서 요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36페이지 보세요. 예, 10번 문제 보죠. 자, 다음 지도와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딱 보니까 이제 마테오 리치의 곤영만국 정도는 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붕괴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중국이나 어떤 그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큰 뭐냐면 코페니쿠스의 전환을 이끌었죠. 그래서 이게 그걸 보고 아 중국도 하나의 조각에 불과구나. 이런 지리적 인식안의 어떤 변화가 꼭 역사적 인식안의 변화도 연결되죠. 자, 그 큰 영향을 줬는데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죠. 보기를 보면 여백에 수록된 해설은 성교의 필요에 따라 편집되었다. 예,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마테오 리치가 해상길을 통해서 중국에 왔죠. 그때 이제 각국을 이제 거쳐가면서 왔는데 각국마다 세계 지도가 달라요. 근데 세계 지도가 다른데 꼭 공통점이 있어.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는 항상 뭘로 두죠? 중심으로 두죠. 중심으로. 자, 중심으로 두고 이걸 느낀 건 뭐냐면 아 세계의 나라는 중심으로 두는 거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되겠다. 그걸 느낀 거야. 그래서 중국에서 딱 와서 세계 지도를 만드니까 당연히 중국은 중심으로 둘 수밖에 없겠죠. 네. 중국을 중심으로 두고 나름대로 중국인들 어떤 반발을 좀 무너뜨리는 가운데서 그 여백에다 뭘 적어놨냐면 지명과 행정부의 특징들이나 아니면 지구 구형설의 특징들을 적어놨어요. 지구 구형설. 그래갖고 그 당시에 어떤 중국적인 세계관과 타협을 하면서도 중국을 위치해 두면서도 뭐냐면 중국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을 비판할 수 있는 여지를 여기서 마련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통해서 선교 목적을 이용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걸 이제 알려면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을 좀 봐야 돼요. 이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예전에 세계를 인식을 할 때 지금이야 뭐 다 둥근다는 거 알죠? 세계가.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위성도 없었고 어떤 천문 관측도 발달하지 못했으니까 세계를 어떻게 인식을 했냐는 것은 아주 상상력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제 중국인이나 일본인 그 다음에 한국인은 어떤 세계관은 유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교적인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불교적인 세계관도 갖고 있었어요. 자, 그 유교적 세계관부터 설명할게요. 자, 이들의 이제 그 유교적 세계관은 어떤 인식을 했냐면 그 당시 유교에서 인식하고 있는 세계는 청원 지방이었어요. 청원 지방. 청원 지방은 뭘까요? 여기 하늘이죠? 하늘은 둥글어.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다 뭐가 떠 있죠? 달과 해가 떠 있어. 별이. 자, 근데 지방이라는 건 땅은 뭐죠? 방은 뭐죠? 방은 네모나죠? 네모네. 이렇게 방은. 자,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는 다 절벽이야. 그리고 여기에 중심 국가는 어디까지? 당연히 중국이죠. 중국이고 여기에 이제 부수적인 이제 한국, 일본 있고 이게 서양이 있고. 그러니까 중국 중심의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이것이 이제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청지방사상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볼 수 있는 역전 아시죠? 역전. 역전에 보면 역전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둥글게 생겼죠? 그래놓고 안은 뭐야? 네모나게 생겼죠? 이 둥근 곁은 하늘을 뜻하는 거고 여기 네모난 것은 땅을 뜻하는 거야. 예, 청원 지방에 입각해서 중국 중심의 이제 세계관을 이제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는 불교적 세계관이 있는데 불교적 세계관은 당연히 어디가 중심이겠어요? 인도죠. 인도에 가보면 그 세상에 수미산이라는 꼭대기가 있고 그 수미산 위에 꼭대기에 뭐냐면 33천이라는 천국이 존재한다. 극락세계가 존재한다. 자,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을 심어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뭘 주장했냐면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지구 뭐냐면 청동설이에요. 지구 청동설이가 잠깐만요. 구체 청동설이에요. 구체 청동설. 자, 구체 청동설은 뭐냐면 자, 설명할게요.
부채라는 건 뭐죠? 지구라는 것은 구가 뭐야? 둥근 거잖아요? 둥그렇다는 거야. 둥그러요. 그리고 그 지구가 둥그렇고 여기 주변에 뭐가 떠 있어요? 총동설이라는 것은 해와 달이 떠 있다는 거야. 별들이. 그래서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뭐죠? 해와 달이 되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럼 요때 중심 국가는 어디냐? 이탈리아죠. 이탈리아고 여기에 누가 있어요? 교황이 있다. 그래서 교황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 세계를 주지한다. 이게 주로 내용이 부채 총동설이에요. 이런 내용들 적어놓은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이것은 이 지도를 통해서 다만 세계적인 어떤 지리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세계관, 종교관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종전에 어떤 그 중국인들이 믿고 있는 어떤 유교적인 세계관과 불교적 세계관을 깨버리고 그 자리에 누굴 둔 거예요? 어떤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주입시키는 그런 의도에서 성경 목적에서 만든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알렌이 직방외기를 근거로 편찬했는데 참고로 마테오 리치의 그 공연방법 정도는 여러 판들이 있어요. 그 중에 최초의 판이 1602년이거든요. 1602년에 그 모르레리우스와 메르카드 지도를 바탕으로 해갖고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지금도 사용하고 있죠. 북방구를 좀 크게 그리고 적도 부분을 작게 그리고 남방구를 좀 크게 그리고 그런 기법 있죠. 그리고 각각의 거리마다 이게 좌우선, 등호선 이렇게 다 하고 이런 건데, 자, 하여튼 근데 직방외기관은 후에 제작된 거예요. 직방외기는 1623년에 제작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직방외기를 근거해서 편찬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당시 중국인들은 중국이 너무 작게 그렸다 비난했다. 맞아요. 그래갖고 마테오 리치는 실칙을 작성해갖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국을 중심으로 했지만 종전의 어떤 세계 지도보다는 중국을 작게 그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마테오 리치도 이것 때문에 좀 곤욕을 겪었어. 그래서 그때 명나라 황제에게 그 지도를 이제 보여주려고 갔는데 마테오 리치가 이제 생각하기는 중국인들이 비난했으니까 이게 너무 작게 그렸다 비난했으니까 명나라 황제부터 어떤 꾸짖음을 듣지 않을까 이렇게 겁을 먹고 갔는데 명황제는 그냥 넘어갔나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자, 4번은 뭐 조선과 중국에 관해서는 중국 측의 지식을 근거로 제작했다. 예, 맞죠? 그리고 그때 이제 누구의 도움을 받았냐면 이지조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았어요. 이지도에.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마테오 리치가 그 당시 공영방국 정도를 만들 때 많이 도와줬죠. 특히 중국이나 한국, 일본에 관련된 지리적 정보를 많이 제공해줬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조선에 대해서는 지리적 정보를 좀 상대적으로 빈약하게 알고 있었는지 몰라도 최초의 그 공영방국 정도에 나온 조선의 그 모양은 실측하고는 상관없어요. 아니 이상한 모양이고 크기에 비해서 너무 작게 그린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게 숙종 때 우리나라에 왔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뜯어 고쳐갖고 나한테 요 부분만 우리나라 부분만 다시 이제 제작을 해갖고 붙여가지고 만들었죠. 발간한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다시 도입돼가지고 나온 다시 우리 부분을 수정을 한 부분만 나온 거예요. 좀 우리식으로 만든 어떤 공영방국 정도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교적 세계관과 유교적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맞죠? 이 부분. 자, 그래서 10번 이렇게 풀어봤고요. 자, 뒤에 부분 넘어가서 참고로 마테오 리치의 공영방국 정도는 예전에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시각적 세계관의 인식 변화와 관련돼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번을 보자. 가번 11번. 자, 가본인데 좀 오타 좀 수정해 주세요. 오타를 내가 고쳐야 되는데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이들을 위해서 역사의 전개 과정 부분 있죠. 이거 좀 고치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은 항상 자국사와 연결 지으면서 이렇게 돼 있죠. 네, 두 번째 문장하고 세 번째 문장의 오타 좀 수정을 해주세요. 자, 보면 가는 어디를 뜻할까요? 이거는 1930년대 반포된 3차 조선교육령 있어요. 제3차 조선교육령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 나는 유신시대 때 반포된 제3차 교육과정 부분이에요. 제3차 교육과정 부분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여기에서 이제 국사는 가의 국사는 누굴 뜻할까요? 자국사는 1번사죠. 그 다음 일본의 식민통치이기 때문에 외국사는 어디 뜻할까요? 일본사를 제외한 나머지 사를 외국사라고 하죠. 일본사를 제외한 나머지 외국사를. 그래서 용어 해석에서 좀 혼란을 좀 방지를 해주시고요. 자, 가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3차 조선교육이 반포될 때가 1930년대죠. 그때 뭐가 있었죠? 그 당시 이제 중일전쟁이 있었고 막 일제가 대륙을 침략했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일제는 그 전쟁의 어떤 병창 기지화 정책에 이끌어서 효율적 우리나라의 자원을 수탁하기 위해서 무슨 정책을 했어요? 민족 말살 정책을 했죠. 그래서 그냥 강제로 시키면 한계가 있으니까 아예 뭐예요? 세뇌를 시켜서 자기 수수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사나 국어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한국사관도 막 주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있는데 그때 이제 교과서 내용을 보면 일본의 기원이 어떻고 청왕의 계통이 어떻고 청왕제의 어떤 성격, 국민의 어떤 충성성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를 했죠. 그 다음에 세계사를 가르칠 때도 일본사를 연결시켰는데 특히 이제 동아시아사를 연결시켰어요. 동아시아사를 되게 강조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거? 그래서 동아시아사와 일본사를 차이를 이제 비교해서 일본사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하고 동아시아사를 부각시키면서 그 당시에 일본 애들이 주장했던 뭘 내세우기 위해서 대동아 공영권을 합리화시켜서 그런 것들을 강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나는 뭐냐면 이제 3차 교육과정인데 자, 3차 교육과정 유신시대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유신 정권이 대내적인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특히 대외적으로 볼 때는 해빙 무도였죠. 예. 근데 이 유신 정권은 입장으로 볼 때는 별로 좋은 건 아니야, 그게. 왜냐면 자신이 그 방공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강조하려면 냉전이 필요한데 해빙으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나름대로 유신 정권 안에서도 뭔가 위기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는 국난 극복의 시대다 이렇게 정리하고 이 국난 극복의 역사를 강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3차 교육과정에서 국사과가 독립대 나와죠. 그 다음에 그 국난 극복의 역사 시연의 과정해가지고 뭐 새롭게 책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때 이제 유신 정부에서 내는 게 국적 있는 교육 이렇게 내세우죠. 지금 이명박 정권하고 이제 다르게 이게 나갔던 시대인데, 자, 하여튼 이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 그 국사 교육을 민족 교육을 강조해서 정치 차원에서 자신의 독재 권력을 정당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때는 또 특이하게 뭐냐면 세계사 교육을 되게 강조했어요. 특히 동아시아 교육을 되게 강조했어요. 동아시아. 이걸 왜 강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 추측할 건데 아시아의 역사 과정은 그 당시 서양의 역사 과정과 다르다. 그래서 아시아, 특히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의 뭐가 있다. 어떤 정치 질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적 민족주의 있죠.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 세계사와 연관시켜서 동아시아사를 좀 강조한 측면이 있는데, 하여튼 가와 나는 3차 교육과정과 3차 교육령은 공통적으로 뭐냐면 동아시아사를 되게 강조해요. 동아시아사, 예, 이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3차 교육과정이 3차 조선 교육령이 나왔으니까 뭘 자세히 살펴봐야겠어요. 이제 여러분들 보실 때 파란책에 있는 3차 조선 교육령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그 외에도 1차, 2차, 4차까지 보셔야 되겠죠. 그래갖고 예전에는 저는 그냥 이걸 한국사에서 간단히 언급을 해드렸는데 요번에는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파란책에 있는 내용을 다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갖고 요번에 7.0 교재에 아마 다음 달 말 정도에 나올 거예요. 거기에 정리를 해가지고 표까지 만들어갖고 제시를 할 테니까 외워두세요. 이거 암기밖에 할 수 없어요. 외워두시고 이 교육용 부분에도 나올 수 있다는 거. 네, 근데 이거는 이제 한국사 나오는 교육용이 짤막하게 된 부분 가지고는 좀 힘들고 옆교로 파란책에 있는 내용 있죠. 그게 공부를 해두시면 되고 여기 또 볼 수 있는 게 1차부터 교수 용어교부터 7차 교육과정까지의 전반적인 내용도 있죠. 그걸 보는데 요번에 개정됐죠. 개정됐는데 요번에 개정된 게 2009년도 개정판이에요. 근데 2007년도 교육 개정 부분 있죠. 근데 2009년도 교육 개정 부분이 좀 약간 좀 다르거든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7차 교육과정에서는 개정 부분에서는 2007년도 개정 부분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그 한국 문화사 부분이 있잖아요. 그 한국 문화사가 요번에 없어졌죠. 선택 과목으로 빠졌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역사 아시죠? 역사.
역사 과목이 있다고 해서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역사를 배우고 세계에서 서로 연관시켜서 배운다. 이렇게 됐는데 이런 과정이 빠졌어요. 빠졌고 이게 한국사로 해가지고 배울 거예요. 한국사. 아니 중학교는 계속 역사를 하는데 고등학교에서 빠졌어요. 그 고등학교에서는 한국사 해갖고 근현대사 위주로 배워요. 근현대. 그래서 원래는 역사였는데 고등학교 역사였는데 이 명칭이 한국사가 바뀌었어요. 이번에 이제 지침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국사인데 다행히도 약간 이제 불행 중에 다행히도 요번에 이제 교육과정 교육청에서 나온 지침을 보니까 그게 원래는 한국사가 선택이었죠. 선택인데 그 한국사를 이제 사회하고 도덕하고 한국사를 꼭 선택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세 개 과목을 딱 지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한국사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한국사는 계속 유지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육청 자체 내에서 하도 많이 나오니까 형식상 선택만 해놓고 실제 지정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한국사 꼭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TO에서는 약간 이 부분에는 좀 다행인 부분이 있어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보면 하여튼 교육과정 부분을 잘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밥주하고 이제 관련돼 있으니까. 예. 자, 여기 보면 기은을 보면 가시계 중학교에서 역사와 진을 통합해서 가르쳤다. 예. 그래서 이제 3차 조선교육능에서는 역사와 진을 통합을 했어요. 주당 3시간씩 이렇게 통합을 했고 중학교 5학년까지 가르치도록 이렇게 했죠. 여기서 중학교는 고등학교까지 다 합친 거예요. 일제시대는. 자, 그 다음에 가시계 신교육 구국운동을 힘쓴 인물들을 중심으로 교과서 내용을 구성했다. 자, 그럼 구한말 때 통감부 시대 때 예국개몽운동 1단이죠. 신교육운동은 신교육구국운동. 그래서 예국개몽운동의 일환으로서 교육운동을 이용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 교육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단순히 교육에서 머문 게 아니라 일종의 뭐야? 독립운동이에요. 정치적인 어떤 성격을 띠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나시기의 전쟁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역사 교육 정책을 바뀌었다. 이건 앞에 가의 제3차 조선교육령, 그 뒤에 제4차 조선교육령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나시계 중학교 교과서는 정치사 중심의 통사적 내용으로 구성됐다. 맞죠? 그래서 정치사 중심의 통사적 내용으로 구성돼서 2학년은 조선 전기까지, 3학년부터는 조선 후기 이후부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하는데 이걸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되겠어요? 이건 이해해갖고 알 필요는 없죠. 외우셔야 돼 이거는. 그래서 파란 책에 있는 교수 용어기부터 해갖고 7차 그 내용을 하나하나 다 외워갖고 풀 수 있어요 이거는.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6.0 교재에 실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석해도 이틀 걸렸어요 그 정리하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나중에 막판 암기할 때 정리해가지고 공부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관련된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은 꼭 한 문제씩 나오니까 꼭 이걸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뭐 페이지 보면 밑에 이제 조선교육능 내용 이제 파란색 내용 정리하는 거고요. 표도. 그 다음에 12번 보세요. 12번. 자, 이거는 이제 질문법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질문법 12번은. 그래서 역사 수업 상황과 관련돼서 질문법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자, 질문법의 유형에 대해서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검은책 보시면 되겠지만, 검은책이 질문법의 유형에 대해서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고 과정까지 나열되는데, 여러분도 그것까지 다 볼 필요 없고, 질문법 유형에서 이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바스한 사람이 있어, 바스. 이 바스의 질문법 유형이 있어요. 이게 이제 녹색 책에 실려 있고 또 검은 책에도 있어요. 근데 요번에 지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녹색 책과 검은 책을 다 같이 봐야 돼요. 바스의 질문 유형을 또 그 위에 구체적인 사례도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녹색 책 부분하고 검은 책 아시죠? 이 검은 책 부분을 같이 받으면 요 문제 금방 쉽게 풀려요. 예. 자, 바스의 그 질문법을 4가지로 유형을 나눴죠. 하나는 수렴적 질문, 또 하나는 인지 확인 질문, 또 하나는 학살적 질문, 또 하나는 평가적 질문, 이렇게 4가지가 나와있어요. 자, 인지 확인 질문은 제일 단순한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연도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고, 수렴적 질문은 좀 약간 복잡한 사고 과정을 유추하는 걸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인지 확인 질문하고 수렴적 질문은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답이 몇 개요? 하나예요. 답이 딱 요구하는 답이 딱 정해져 있죠? 답이 하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차이점이 또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수용적 질문은 주로 사고 과정이 다르죠. 어떤 사고 과정? 연상, 해상, 기억 이런 것밖에 없죠. 근데 학살적 질문, 그러니까 수용적 질문은 뭘까요? 해석, 비교, 분석 이런 것들이 요구하죠. 좀 고차적인 거야. 그래서 수용적 질문은 학습 방법에도 뭐와 관련되죠? 탐구 학습 방법과 관련돼 있어요. 탐구 학습 방법. 자, 그 다음에 학살적 질문이라는 것은 답이 있어요, 없어요? 일단은 수용적 질문하고 차이를 봐야 돼.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해진 답이 없어. 답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어요. 학살적 질문은. 그리고 뭐 적당한,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어떤 선택과 판단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대부분 학살적 질문들이에요. 네. 자, 평가적 질문은 뭐냐면 어떤 특정 역사적 사건에 대한 어떤 가치 판단을 요구하는 질문들이죠. 예. 그래갖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감정이입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질문 방법이 어떤 걸까요? 일단 감정이입은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이 없죠. 그리고 어떤 상황을 봐서 절저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학살적 질문이 감정이입하고 제일 유형이 많겠죠. 예, 그래서 이건 검은 책에 나와 있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 네 가지 요소로 이렇게 구성됐다는 것. 그리고 각 유형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을 녹색 책이나 검은 책에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걸 잘 익혀두세요. 이게 학살적 질문인지 수용적 질문인지 인지 확인 질문인지 헷갈릴 경우 아까 지금 제가 언급했던 요령 파악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문제 보죠. 백제 성황하고 그 당시 진흥왕건 한강 유역의 쟁탈전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예문이 지금 역사교육론에 나왔지만 나중에 역사교육론 예문 자체가 또 관련된 전공 지식 문제로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요번에 나온 게 그거죠. 2003년도 문제 중에 어떤 수도사에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행위학습 이론에 관련된. 근데 이것이 요번에 이제 뭐와 관련돼서 연관돼서 나왔냐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비잔틴 제국의 성상숭배 금지령 관련된 내용에서 수도원을 탄압했죠. 그 과정과 관련된 예문들인데, 마찬가지로 성왕하고 진흥왕과 관련된 그 내용들이 다음이나 다다음번에 역사 기출문제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관련된 부분들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럼 내용들 보면, 자, 진흥왕에게 한강유역을 빼앗긴 성왕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여기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어딜까요? 여기 핵심적인 단어 생각이죠. 생각. 역교론 문제 풀 때 핵심적인 단어를 딱 보세요. 생각이면 내면이에요, 외면이에요? 내면이죠. 내면이면 뭐가 필요하죠? 감정이입이 필요하죠. 감정이입이 필요하면 질문 방법은 당연히 뭐가 나오죠? 예, 학살적 질문이 나오겠죠. 예, 이렇게 딱 연결시켜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나를 보면 그 당시 이제 신라의 대담외교의 당시 상황에서 적절한 정책이면, 적절한은 그 당시 상황을 보고 그 사람의 생각을 해서 선택과 판단을 구하는 질문이죠. 예, 그때 이제 그 적절한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 적절한 것은 선택과 판단을 요구한 거니까 그 당시 이제 어떤 평가적 진술하고 이제 관련돼 있죠. 아니면 또 뭘 관련돼 있죠? 아까 지금 언급한 학살적 질문과 관련돼 있어요. 예, 학살적 질문, 평가적 질문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연관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번을 보면 신라의 어떤 전투에서 나당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했나요? 자, 이거는 단순 지식을 물어보는 거죠. 단순 지식. 금방 나오죠. 인지 기억 질문. 근데 이게 수용적 질문이 아닌 것은 뭘까요? 사고 과정에서 문제가 있죠. 사고 과정에서 단순 지식을 묻는 질문, 인지 확인 질문은 뭐가 필요해요? 단순히 기억을 회생하는 것에 필요하죠. 근데 여기서 비교, 분석, 해석 이런 건 수용적 질문이니까. 근데 단순히 이거는 어떤 지식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걸 해석한 거니까 뭐냐면 수용적 질문이 아니라 무슨 질문이죠? 인지 확인 질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민족 융합 정책 역사적 의의는 뭘까요? 자, 이거는 이제 뭘까요? 답이 여러 개죠. 여러 개니까 이건 학살적 질문이나 평가적 질문 이렇게 속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학살적 질문과 평가적 질문은 솔직히 명확하게 좀 구분하기 좀 힘들어요. 예, 하여튼 그래서 이걸 이제 요구하기 때문에 요걸 이제 좀 약간 뺀 것 같은데, 자, 하여튼 답은 3번이에요. 자, 여기 보면 기억은 뭘까요? 그러면
학생들의 역사적 감정이 요구하는 무슨 질문이다? 학살적 질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다음 D는 뭘까? 역사적 사건사의 관계를 파악하도록 할 수 있는 인지 기억 질문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나 인과관계를 알려면 어떤 분석, 해석이 필요하죠. 비교 같은 어떤 사고 과정이 필요하니까 이거는 수렴적 질문이에요. 수렴적 질문.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다는 여기서 좀 눈여보세요. 인지 기억 질문인데 여기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은 인지 기억 질문까지 맞는데 그 앞에 있는 문제는 뭐냐면 역사적 사건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도록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렴적 질문이라고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오답이에요. 문제 자체가. 이 지문 자체가 오답이기 때문에 인지 기억 질문인데 요 내용은 이게 잘못된 인지 기억 질문 내용이 아니라 이건 수렴적 질문인데 틀린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요거 보고 역사적 사건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하는 것은 질문은 주로 이제 어디에 나와 있냐? 녹색 책에 안 나와 있고 어디에 정의되어 있냐면 검은 책에 정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검은 책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야지 요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넘어가서 13번 문제를 보죠. 13번 문제. 자,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어디에 관련되면 남색 책에 있는 문제하고 관련돼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 책, 녹색 책에 있는 내용도 일부 있는데 저는 제 생각에 남색 책 관련된 것들을 그러면 짐을 따가지고 만들었나 봐요.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과거의 가치를 강조하느냐, 그 다음에 현재의 가치를 강조하느냐, 이 두 가지 관점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자, 과거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은 그 과거인들이 과거인들이 어떻게 사는 걸 그대로 묘사하는 거죠. 사회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랑케 역사관을 강조를 한 거죠. 근데 현재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은 현재의 위치에 가지고 과거를 재해석하는 걸 강조하죠. 좀 관념론자들을 강조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나온 게 요번에 좀 이따 설명하죠. 하여튼 두 개의 가치관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자, 근대 역사의 아버지는 랑케는 그것이 본래 어떠했는가를 밝힌 것이 있다. 그래서 역사가 인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역사가는 자신을 죽이고, 이 자아소고라고 하죠. 그래서 과거가 본래 어떠했는가를 밝혀놔. 그리고 역사가로부터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역사를 말하게다.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죠. 자, 그래서 역사 인물이지만 그건 시험 불가는 꿈에 불과했다. 역사가는 카의 말대로 역사가 과거 사실의 대화가 될 수밖에 없으며 크로치가 말한 대로 현재의 역사가 될 수밖에 없다. 아까 현재의 가치 관념론자라고 하죠. 그래서 크로치가 말하기를 현재와 연결되지 않는 그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죽은 역사다. 그래서 모든 역사적 사실들은 뭐냐면 현재의 역사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이죠. 현재주의 입장을 따졌던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역사가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의 관점과 요구에 입각해서 과거를 조명하고 재구성해야 된다. 자, 역사가는 과거 사실을 그대로 열거하지 않는다. 역사가는 사실 인과관계를 하나의 거대한 담론 한원시켜 설명하거나. 자, 여기서 한원된다는 것은 뭘까요? 한원된다는 건 들렸네요, 제가. 여기서 한원이라는 것은 어떤 역사적인 형상이 있으면 그 형상에 대한 원인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죠. 근데 오직 유일한 원인이 위해서 이 형상이 나타났다. 이런 내용이야. 자, 쉽게 얘기하면 결정론이라고 하거든요. 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칼 마르크스가 뭘 내세우지? 경제 결정론이라고 내세우죠. 자, 경제 결정론의 주요 내용이 뭐예요? 요게 계급 간의 모순, 사회 역사 투쟁의 모순들은 어디서 다 나왔다는 거예요. 오직 경제뿐이다. 경제에서 파생되었다. 그러니까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지배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사건의 형상, 역사적 형상의 모든 원인들은 오직 하나일 뿐이다. 하나로 기속된다. 이런 것이 뭐냐면 한원론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하나의 거대 담론으로 한원되거나 또는 개념과 모델을 사용해서 일반화하다. 일반화라는 것은 뭐죠? 이게 자주 나오죠? 두 개 이상의 사건을 관계 지어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자주 언급했지만 남자와 여자가 있다고 하는 거는 일반화가 아니죠. 뭘 통해서 관계시켜줘야 돼요? 결혼이라는 제도,
그 조선후기 때 여러 사건이 있다는 거는 어떤 변화들이 있다는 거는 개별적인 사실 나열에 불과하죠. 그걸 뭘로 연결시키게 되죠? 근대화를 통해서. 자, 이것이 이제 일반화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역사의 어떤 모델 역할, 해석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가는 세계사의 전개 속에 신의 질서가 나타났다고 봤다. 자, 이건 뭐냐면 그 람케는 그날 누르트교 신자예요. 누르트교 신자고 이 사람이 이제 생각하기는 이건 진짜 루트의 그 람케 신념인데 이 세상은 신의 계시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신의 계시에 의해서 보편적인 세계와 개별적인 세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보편적인 세계를 연구하는 것은 뭘까요? 이거는 철학이고 그다음 개별적인 사건들을 연구하는 건 뭐다? 역사학의 임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인 사건 하나하나를 파악을 하면 뭐가 드러난다? 신이 만들어주는 보편적 세계 질서가 부각될 수 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일반화를 터득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예, 인과관계를. 근데 람케식의 인과관계나 일반화는 자연과학의 일반화 인과관계하고 다른 거죠. 이거는. 예, 자연과학은 개별적인 사실의 원인과 결과를 서로 명확히 하는데 이 람케는 뭐예요? 그냥 개별적인 사실들만 하나하나 탐구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이렇게 논리를 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람케의 어떤 것들은 사과는 뭐 구조나 일반화를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구조는 그냥 개별적인 사건들을 알면 당연히 일반화 안다. 이런 식의 논리를 피니까. 자, 하여튼 신의 어떤 입김에 의해서 역사적 사실 속에 개입돼 있다. 자, 이런 논리를 피게 되고 맞고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어디에서 찾았냐면 기존의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는 제 역사 개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역사 개론의 각종 이제 역사 철학들을 설명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제가 그 근거를 찾았어요. 자, 나는 보면 아까 현재 역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건 현재주의를 강조한 거고 아까 전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근데 신라가 당을 끌어들여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면서 우리 민족의 영향을 축소해냈다. 이건 신치의 평가죠. 삼국통일에 대한 부정적 평가인데 자, 여기에서는 현재주의가 내포되어 있죠. 어디에도 볼 수 있죠? 우리 민족이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 당시